안녕하세요, 썸머썸머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부터 만난 남자랑 결혼까지 해가지고 애까지 낳고 평화롭게 잘 살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여자가 똑똑똑똑 문을 두드려가지고 현관문을 열어보니까 웬 민증에 잉크도 안 마른 것 같은, 아니 민증이 나왔는지도 모르겠는 것 같은 어린 여자애가 와가지고 이 남편이 불륜 중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어떠실 것 같으세요? 오늘 이야기는요, 90년대 미국 전역을 뒤흔든, 무려 영화로 3편이나 제작된, 그 중에 한 편은 여주가 드류 베리모어예요. 아무튼 이 롱아일랜드 롤리타 사건이라고 불리는 이 카센터 아저씨와 여고생의 불륜 스캔들 이야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이미 피셔는 뉴욕주 롱아일랜드 메릭이라는 동네에서 1974년 8월 21일 태어났어요. 엄마, 아빠 두 분 다 모두 뉴욕 출신이었고요. 이 부모님의 연애 스토리가 조금 특이한데, 보면 엄마가 19살일 때 당시가 아빠가 37살이었거든요. 가구덥게 커스텀 제작하는 이런 가게를 운영 중이었단 말이에요. 아빠가. 엄마가 여기 알바생으로 들어왔다가 둘이 눈이 맞은 거예요. 이 나이 차이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둘이 2년 후에, 그러니까 엄마가 21살이 되고 아빠가 39살이 됐을 때 결혼까지 하게 됐어요. 아빠는 전에 2번 이혼을 했기 때문에 이번이 3번째 결혼이었어요. 이 가게 장사가 꽤 잘 됐기 때문에 이 롱아일랜드에 백인 중산층들이 좀 많이 사는, 좀 치안도 좋고 학군도 괜찮은, 아이들 키우기에 딱 좋은 이런 곳에 정착해서 이 외동딸인 에이미를 낳은 거예요. 이 두 분은 딸만큼은 부족함 없이 키우고 싶다라는 생각에, 바비 인형 갖고 싶다고 하면 바비 사줘, 애완동물 갖고 싶다고 하면 애완동물 다 입양해줘, 하고 싶다 갖고 싶다 하는 거는 돈이 얼마가 들든 간에 다 하게 해주셨어요. 그렇지만 이 굉장히 두 분이 바빴단 말이에요. 주 6일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가게 일에 매달리셨기 때문에 에이미가 어릴 때부터 물질적으로 가진 건 많았지만 혼자 있는 시간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외로움을 많이 느꼈다고 해요. 에이미 주장에 따르면 에이미가 12살일 때 혼자 집에 있을 때 타일 수리공이 집 타일 고쳐주려고 집에 왔다가 자신을 강간하는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부모님께는 당시 알리지 않았다고 해요. 여기에다가 아빠는 폭력적인 사람이었어요. 엄마한테 종종 폭력을 휘둘렀는데 엄마는 딸이 있으니까 참자 하면서 이혼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기가 막힌 건 이 아빠가 엄마뿐만이 아니라 에이미한테도 언어적으로, 신체적으로도 폭력을 가했어요. 엄마는 그거에 대해서 전혀 몰랐대요. 당시에 내가 이 인간이 딸한테까지 이런 걸 알았으면 내가 당장에 그날로 에이미를 데리고 나왔을 거라고 전혀 알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에이미도 엄마가 학대당하는 줄을 몰랐대. 그러니까 한마디로 둘 다 자기만 학대당하는 줄 알고 이 한 집안에서 두 여성이 침묵하고 감내하면서 살아왔던 거예요. 어릴 때 꽤 통통하고 귀여운 이미지였던 에이미는요, 고등학교 들어가면서 살도 빠지고 메이크업, 패션 이런 거에도 점점 관심이 가게 됐어요. 나중에 FIT라고 미국에 있는 패션 스쿨이 있는데 여기 가서 나만의 브랜드를 만들고 싶다, 이런 꿈도 갖고 있었대요. 근데 지금 이 배경이 90년대 초반이잖아요. 이때는 인스타그램, 카톡 이런 게 없으니까 친구를 만나려면 꼭 우리 몇 시 몇 분에 지오다노 앞에서 보자 이렇게 정하고 만나야 됐고, 여기가 지금 미국이다 보니까 차가 없이 는 거의 이동하는 게 힘든 수준이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 미국에서 티네이저들한테는 이 자동차를 갖는 게 뭔가 독립의 상징, 나 이제 다 컸다, 약간 이런 상징이 되었어요. 보통 만 16살부터 운전면허를 딸 수가 있거든요. 에이미도 16살이 되자마자 그 운전면허를 따고 아빠 저 차 사주세요 해가지고 아빠가 생일 선물로 무려 첫 차로 $20,000짜리 자동차를 사줍니다. 참고로 이 자차 갖기 전에 연습용으로 부모님 차를 갖고 나갔다가 엄청 긁고 다 막 뽀사지고 이러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비싼 차를 그냥 떡 사주셨대요. 네 맘대로 해라, 이런 식으로. 그런데 차를 산 지 얼마 되지도 않았던 1991년 5월이에요. 에이미가 이날 또 차 갖고 나갔다가 사이드미러를 뽀사버린 거예요. 어떡하지? 아빠한테 정신 차리고 운전 제대로 한다고 했는데, 아버지가 폭력적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평소 아빠를 두려워했던 에이미는 막 벌벌 떨었어. 뒤지게 혼나면 어떡하지? 그러다가 번뜩 하고 작년에 아빠 따라갔던 카센터가 생각이 났어요. 컴플리트 오토바디 카센터. 그래, 거기 직원들 엄청 친절했잖아. 아빠가 거기 사람들이 바가지도 안 씌우고 최고라고 했어. 혼자 가도 잘해주실 거야. 실제로 딱 1년 전에 에이미가 이 카센터에 아빠랑 같이 갔었는데요. 이 가게는 부타푸코, 이탈리아계 형제들이 운영하는 카센터였어요. 이름이 좀 특이하죠? 부타푸코.
자, 이 아빠랑 갔을 때 당시 조이 부타푸코라는 사장놈이 일을 하고 있었는데 이때 35살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15살짜리 에이미를 보고 와, 사장님, 저 여자의 궁뎅이 좀 보세요. 아주 끝내주는데요? 그 고객의 딸인 줄도 모르고요. 그러니까 이 아빠가 저기요, 제 딸입니다. 제 겨우 15살입니다. 라고 했대요. 뭐라고 대답했을라나? 아, 저는 25살인 줄 알았습니다. 따님이 굉장히 성숙하시네요. 뭐 이랬는지, 무슨 탈룰라를 했는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에이미가 당시 25살이었든 35살이었든 상관없이 이런 저질스런 여자 품평 농담을 하는 이런 인간인데, 아무튼 아빠는 그런 일이 있고도 그 이후로도 거의 단골처럼 그 카센터를 자주 가고, 이 집에 가서도 바가지 안 씌우고 제대로 차 정비하는 데는 여기밖에 없다고 가족들한테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녔대요. 근데 그게 에이미 머릿속에 남아 있었던 거예요. 자기 엉덩이가 이 카센터에서 품평 당했다는 사실도 모르는 채로. 자, 그래서 부모님 몰래 에이미가 이 카센터에 찾아가요. 자, 그리고 그 크리피한 이제 36살이 된 이 조이 부타푸코 이놈이 정말 무슨 만화에 나오는 악당 캐릭터 마냥 16살의 에이미를 반겨줍니다. 우리 에이미 많이 컸네. 오랜만에 보네 하면서요. 자, 참고로 이 조이의 이 외형은 딱 이게 약간 체격 있고 덩치 있고 까무잡잡 피부에 약간 되게 자신감 넘치는 이런 스타일이었어요, 평소에. 그럼 이 조이라는 놈은 뭐 하는 놈이냐? 여기 롱아일랜드 토박이었어요. 평소에 동네 사람들한테 마피아랑 친한 척 막 허풍을 엄청 떨고 다녔고요. 카센터 일만 하는 게 아니야. 부업으로 이름이 롱아일랜드 ABBA, 이 에스코트라는 성매매 하는 거거든요. 이 성매매 알선 업체에서 여자들 연결시켜주고 중간에서 수수료 받아먹는, 한마디로 포주죠, 포주. 카센터 사장 겸 포주 노릇도 하고 있던 놈이었어요. 그리고 그냥 동네 아저씨가 아니라 와이프도 있고 자식도 둘이나 있는 남편이자 애 아빠였어요. 자, 이런 놈한테 16살짜리 에이미가 찾아와서 저 사장님 차 고쳐야 되는데 제발 아빠한테는 비밀로 해주세요 하니까 음흉하게 아유, 그럼 아저씨가 당연히 다 해줄 수 있지. 차만 고쳐주는 게 아니라 같이 피자 먹으러 갈래? 피자 사주면서 장난도 치고 농담도 하고 음담패설도 하고 슬쩍슬쩍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에이미는 이런 아저씨를 보면서 이 남자 좀 괜찮은데? 자신감 있고 나한테 막 예쁘다고 해주고 좀 멋있는 것 같아 라는 바보 같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자, 조이 말에 따르면 에이미가 이때부터는 일부러 차를 고장내서 정비소에 찾아왔다고 하는데 나중에 에이미는 조이가 일부러 제대로 고쳐주지 않고 조금씩 고쳐줘가지고 다시 가게끔 만들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말이 좀 상반이 되죠. 이래가지고 에이미가 이 카센터에 자주 가게 되는데 이 갈 때마다 이 아저씨한테 잘 보이고 싶으니까 막 일부러 약간 딱 붙고 뭐 이런 옷들을 입고 왔대요. 이 부모님은 퇴근하고 6시가 훌쩍 넘어서 집에 들어오셨거든요. 근데 고등학교인데 점심 이후쯤에 끝난대요. 이것도 되게 문화 충격이야. 우리 때는 9시, 10시까지 학교에 있었잖아요. 근데 아무튼 오후에 끝나면 에이미가 그냥 불이 나게 이 정비소로 이 카센터로 찾아가는 거예요. 조이 아저씨 만나려고. 제대로 정신이 박힌 성인 남자라면 아무리 10대 여자애가 자기 좋다고 이렇게 해도 밀어내야 할 텐데 조이는 그 상황을 굉장히 즐겼어요. 에이미가 올 때마다 반겨주고 지 차에 태워서 어디 맛있는 거 먹이러 가고 맨날 뭐 예쁘다, 옷이 너무 잘 어울린다 막 이런 칭찬까지 하고요. 에이미는 또 이게 진심인 줄 알고 자기 학교에서 잘 적응 못하는 이야기, 부모님 문제, 친구 문제 이런 시시콜콜한 고민 상담까지 했어요. 조이는 이런 고등학생의 고민을 진심으로 들어주는 척 하면서 플러팅하고 섹슈얼한 농담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요. 한 번은 에이미가 또 온 거야, 이 카센터에. 또 뭐 어디가 뭐가 고장났다고. 그러니까 조이가 이거 오늘 다 안 고쳐질 것 같은데? 여기다가 맡기고 가야 되는데 너 집까지 어떻게 가니? 안 되겠다. 아저씨가 태워다 줄게. 자기네 집에 이제 도착했어요. 근데 이 아저씨가 능글맞게 들어가서 커피라도 한잔 할까? 아저씨 집 구경 좀 시켜줘.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모님 없는 이 고등학생 집에 35살의 남자가 들어가가지고요. 거기서 그날 둘이는 첫 관계를 하게 됩니다. 둘 사이는 이날부터 아주 불타오르기 시작했어요. 조이는 에이미한테 넌 정말 특별하고 너무 예뻐. 넌 날 젊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 네가 너무 섹시해서 견딜 수가 없어. 등등 같은 말을 했고요. 그러면서 막 값비싼 레스토랑 데려가가지고 밥 먹여주고 또 값싼 모텔들 전전하면서 낮에는 모텔, 밤에는 보텔이라고 보트 겸 뭐 숙박하는 이런 게 있대요. 에이미네 집, 이런 모텔, 보텔, 심지어 카센터에서까지.
일주일에 뭐 4-5번은 기본으로 그렇게 뻔들나게 만나고 다닌 거예요. 한편 에이미는 막 고급 레스토랑에 아저씨가 가끔 뭐 액세서리, 꽃 이런 것도 사다 주죠. 뭐 이 나이에 뭐 모텔, 호텔 이런 데도 안 가봤는데 이런 데도 가보고, 그러니까 뭔가 내가 또래 친구들보다 더 성숙하다는 느낌도 들고, 안 그래도 어릴 때부터 항상 부모님은 바빴고 칭찬도 못 받고 항상 마음이 공허하고 외로웠는데, 이렇게 돈 많아 보이고 세 보이는 아저씨가 예쁘다, 사랑한다 하니까 외정에 굶주렸던 에이미는 이게 다 진정한 사랑이라고 생각하면서 점점 조이에 대한 마음이 깊어져만 갔어요. 그러면 조이는 어땠을까요? 조이는 카센터 가서 지 직원들한테 내가 에이미랑 어제 뭘 했는지 어쩌고 저쩌고 자랑을 하면서 내가 걔 처음으로 홍콩 보내줬다? 이런 저질스러운 이야기를 하고, 이 어린애가 나한테 얼마나 푹 빠졌는지 이걸 대놓고 자랑하고 다녔대요. 아까 기억나시죠? 자기 형제랑 같이 운영하는 그런 가게에서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게 참, 이 조이가 에이미를 어떻게 생각했는지 너무 감이 오지 않으시나요? 둘은요, 이 관계를 전혀 뭐 창피해하거나 숨기지도 않았어요. 길거리에서 둘이 손잡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다니고요. 에이미는 학교 친구들한테 가가지고 내 남자친구는 자동차 정비소 사장님이야 막 당당하게 말하고 다니면서 조이가 이 컴플리트 오토바디라는 지네 카센터 상호명 적힌 이 티셔츠를 선물해 준 게 있는데, 그거를 막 자랑스럽게 입고 다니면서 이거 내 남자친구가 운영하는 가게야, 너네도 차고 칠 일 있으면 거기 가서 고쳐, 막 이러고 다녔대요. 가끔 에이미 친구들이 에이미를 이 조이 만나는 모텔까지 데려다 주기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서로 이렇게 티를 내고 다니는데 과연 이게 조이 와이프 그리고 에이미 부모님한테 비밀일 수가 있었을까요? 조이의 와이프의 이름은 메리였는데요. 둘은 고등학생 때부터 만나가지고 5년 연애해서 결혼하고 애까지 둘 낳은 그런 사이였어요. 근데 메리 입장에서 남편이 좀 이상한 점이 있긴 있었어요. 옛날부터 자기 일 바쁘다고 막 집에 2-3일 동안 안 들어온 때가 원래 비일비재하게 있었어. 심지어 한때 조이가 코카인에 엄청 심하게 중독이 됐었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였냐면 마약을 너무 많이 사가지고 빚이 엄청 생긴 거야. 그래가지고 이 집 소유권을 마약 딜러한테 넘겨주는 그런 일까지 생겨요. 보통이라면 당장에 이혼 도장 찍었을지도 몰라요. 그쵸? 하지만 이 의리 있는 메리는 이혼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남편이고 애 아빠라고 이 일 이후로 조이를 치료센터에 직접 입소를 시키고요. 치료 받을 때까지 다 기다려주고 지지해주고 믿어주고 하면서 실제로 마약 중독에서는 벗어나게 됐대요. 그 덕에. 이제 정신 차리고 카센터 운영하면서 아주 착실하게 살고 있는 남편이라고만 생각했지, 이런 나를 버리고 다른 여자를, 그것도 웬 16살짜리 고등학생이랑 그런 미친 짓을 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하고 있었대요. 그런데 일은 고등학생인 에이미 쪽에서 생겨요. 둘이 만난 지 한 2달쯤 됐을 때 에이미가 좀 아파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 거시기가요. 그래가지고 엄마가 왜 그러냐 하고 산부인과에 같이 갔는데, 세상에 16살짜리 우리 딸이 클라미디아 성병에 걸렸네? 그러니까 이 부모님이 난리가 난 거예요. 도대체 뭐 하고 다니는 거냐. 근데 여기에 에이미가 엄마, 아빠, 나 사실 조이한테 감염된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부모님은 완전 청천벽력인 거예요. 뭐라고? 그 카센터 주인, 결혼하고 아내도 있고 수염 부승부승 난 그 아저씨? 안 되겠다, 신고하겠다 이랬는데, 그때부터 에이미가 막 절대 그러지 말라고 하면서 정서적으로 너무 불안 증세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얘 진짜 법적으로 가게 되면 우리 딸이 진짜 어떻게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에 신고하는 대신에 에이미랑 같이 카센터에 가요. 가가지고 이제 따지려고. 근데 원래 조이가 평소에도 거짓말을 엄청 잘하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에이미 부모님 눈을 똑바로 보면서 에? 에이미랑 제가요? 아니 저는 에이미랑 어디 밖에 나가서 따로 만난 적이 없어요 이러면서, 에이미가 저를 좋아해가지고 카센터에 뻔질나게 그렇게 오더니 그래서 그냥 거짓말한 거 아니에요? 저 아닙니다, 저 애 있고 와이프 있는 유부남이에요 막 이러면서 당당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더니 에이미가 옆에서 엄마, 아빠 죄송해요, 맞아요, 조이 아저씨 아니에요, 제가 거짓말했어요. 부모님은 기가 막혔지만 둘 다 아니라고 하니까 조이를 믿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조이한테 이 부모님이 저희가 괜한 오해를 했다고, 애가 철딱서니가 없어서 저희가 정말 죄송합니다 이렇게 사과까지 하고 갔대요. 하지만 이 에이미 부모님이 딴 데 보는 사이에 조이가 이 30몇 살 먹은 놈이 16살 에이미 허리를 쿡쿡 찔리면서 나 잘했지, 나 잘하지 막 이렇게 막 윙크를 날렸어요.
이 일이 있고 얼마 안 돼가지고 에이미가 조이한테 나 용돈이 좀 부족한 것 같다고. 자기 만나려면 메이크업도 더 사야 되고 예쁜 옷도 더 입어야 되는데 부모님한테 받는 용돈으로는 좀 부족해. 그랬대. 저는 여기서 그럼 이제 조이가 약간 슈가데디처럼 용돈까지 막 대주는 건가 했는데 띠용. 조이가 하는 말이 그래? 너 혹시 에스코트 에이전시라는 거 들어봤어? 이러면서 아까 제가 성매매 업소에서 포주로 일한다고 했잖아요. 에이미를 거기다가 소개를 시켜준 거예요. 에이미한테는 이렇게 얘기했대요. 이거는 막 그런 창녀 이런 짓이 아니다. 이 돈 많은 고객님 만나가지고 멋있는 곳에서 저녁 먹고 마치 정말 동반자처럼 손님이랑 같이 식사하면서 그냥 즐겁게만 해드리면 되는 거야. 근데 실상은 성매매까지 가는 게 대부분이죠. 그래가지고 에이미가 이 불법 성매매 일까지 16살에 시작을 하게 되고요. 심지어 이 에이미가 번 돈의 일부를 수수료로 또 받아 먹어가지고 에이미가 받는 돈은 한 번에 뭐 100불 정도였다고 합니다. 나중에 에이미 말에 따르면 자기가 나가서 고객이랑 어떻게 했고 뭐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또 조이가 흥분을 하기도 했대요. 진짜 가지가지 하죠. 이 와중에도 에이미는 점점 더 조이에 대한 사랑이 커지고 있었는데요. 이 카센터 벽에 이 조이네 가족 사진이 이렇게 크게 걸려 있었단 말이에요. 거기서 와이프가 조이 옆에 딱 붙어가지고 이렇게 활짝 웃고 있는 모습이 안 그래도 거슬렸는데 조이가 한술 더 떠가지고 여기에 장난이랍시고 우리 와이프 끝내주게 이쁘지? 막 질투심 유발하듯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이미는 미쳐버리겠는 거야. 실제로 자기 친구들한테 이 메리 사진을 보여주면서 있잖아, 이 아줌마랑 나랑 둘 중에 누가 더 예뻐? 그랬더니 친구가 이 아줌마는 30대고 넌 10대잖아. 어떻게 비교를 해? 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그럼 몸매는? 몸매만 봤을 때 누구 몸매가 더 좋은 것 같아? 그래서 친구가 너가 더 나은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해도 진짜? 솔직히 말해. 진짜 내가 더 나아? 진짜 내가 더 나은 것 같아? 하면서 이 대화의 모든 100%가 조이 얘기뿐이었대요. 저 여기다가 조이는 에이미한테 항상 만날 때마다 넌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른다. 내가 와이프만 없었으면 당장 너랑 살림 차렸을 거야. 와이프 뒷땅을 까면서 누가 우리 와이프 메리 좀 안 죽여주나? 누가 확 죽여버렸으면 좋겠다. 있잖아, 난 언젠가 내 보트 있지? 저거 타고 와이프랑 같이 나갔다가 바다에다가 메리를 확 던져버릴 거야. 에이미 조금만 기다려. 내가 와이프랑 이혼하고 너한테 갈게. 막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 와중에 에이미는 진짜 누가 저 메리 아줌마 좀 안 죽여주나? 아니야, 그래도 저렇게 사이가 안 좋으니까 금방 이혼하고 나한테 오겠지 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정작 이 와이프인 메리는 조이가 바람피는지도 전혀 모르고 있었고 조이도 집에 가면 세상 최고 남편, 아빠 역할을 하면서 둘이 외식도 하러 다니고 데이트도 하고 여행도 다니고 하면서 완전 로맨틱하게 꽁냥꽁냥 와이프한테 완전 잘해주고 있었고요. 실제로 이혼을 할 생각도 전혀 없었어요. 그니까 자꾸 에이미 친구들이 에이미한테 와서 그러는 거예요. 야, 우리 어제 저 이탈리안 식당 갔는데 그 조이 아저씨랑 와이프랑 엄청 화목하게 막 뽀뽀도 하고 저녁 먹고 있던데? 막 이런 제보가 자꾸 들려오는 거야. 이때가 둘이 만나기 시작한 지 반년 정도 지난 12월 초였어요. 이제 에이미도 질투심에 이제 미쳐버리겠는 거야. 더 이상 이렇게는 못하겠다. 그래가지고 조이한테 가서 당신 와이프랑 이혼하라고. 당장 이혼하지 않으면 나랑 사이는 이제 끝이에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속으로 내심 내가 이렇게까지 하면 알겠어 빨리 이혼할게 라고 할 줄 알았는데 웬걸? 그래? 그래 그럼 우리 그만 만나자. 나도 이건 좀 아니라고 생각했어 라는 거예요. 이때까지 6개월 동안 뻔질나게 만나다가 에이미가 너무 황당해가지고 그래 연락하지 마 이러고 연락을 안 했는데 정말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자니? 이런 문자조차도 안 오는 거예요, 이 조이로부터. 그래서 결국에 에이미가 먼저 조이한테 또 전화를 겁니다. 조이 아저씨, 제가 자꾸 이혼하라고 푸시해서 너무 죄송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우리 화해하고 다시 만나요. 그랬는데 조이가 지금은 아닌 것 같아. 지금 이제 또 크리스마스기도 하고 나도 이제 와이프랑 애들이랑 시간을 좀 보내야지. 그러면서 갑자기 가정에 충실해야겠다는 거예요. 에이미는요, 이 사건으로 살자시도까지 하고요. 결국에 1992년 이 일이 있고 한 달 후인 1월 다른 남자친구를 만들어요. 이 남자친구는 자기가 다니는 헬스장 매니저 30살의 폴과 사귀고 관계도 가지기 시작했어요. 자, 그럼 이제 조이와 에이미 사이는 완전히 끝난 걸까요? 아니요. 막상 에이미한테 그 새로운 남자친구가 생기니까 조이가 또 질투가 났나 봐. 에이미한테 자꾸 연락해서 만나자고 하고 그래서 실제로 만나고 둘 사이를 막 회방을 놓으려고 해요. 이러니까 에이미는 너무 혼란스러웠어요. 이 아저씨가 진짜 나를 잠자리만 하려고 나를 이용하는 걸까? 아니면 저것 봐, 내 남자친구한테
질투하잖아. 나를 정말 사랑하는데 진짜 와이프 저 메리 때문에 그래서 나한테 완전히 오지 못하는 게 아닐까? 자, 그렇게 에이미는 자기 대신 총을 사줄, 미성년자로서 총 못 사잖아요. 그러니까 총 사줄 사람을 찾으러 다니게 됩니다. 그리고 파티에서 만난 21살의 피터라는 남자에게 성관계를 대가로 조인의 집까지 데려다줄 차, 그리고 총까지 부탁을 해요. 1992년 5월 19일 이날 메리는 남편 조이를 카센터로 출근시키고 애들도 다 학교로 보내고 집에서 평화롭게 페인트 칠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누가 띵동띵동 현관문을 두들기는 거예요. 누구세요? 하고 문을 열어보니까 웬 처음 보는 여자아이, 갈색 긴 머리에 말라가지고 모자를 푹 쓰고 있는 여자애가 자기를 빤히 쳐다보고 있었어요. 에이미였어요. 이날 학교 가서 나 생리통 있어서 조퇴해야겠다 하고 피터 차를 타고 이 집까지 온 거예요. 저 메리가 누구세요? 하니까 안녕하세요. 조이 버터푸크 씨 부인 맞으시죠? 그래서 메리가 맞는데요? 제 이름은 앤 마리인데요. 남편분 조이 씨에 대해서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그 메리가 이 조그만 애가 우리 남편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하겠다는 거지? 하고 무슨 일이세요? 그러니까 제가 웬만하면 여기까지 안 오려고 했는데 남편분이 제 동생 16살짜리 제 여동생이랑 바람을 피우고 있어요. 이러는 거예요. 아니 메리는 이 결혼 생활 17년 동안 남편 마약 문제 때문에 집까지 날릴 뻔하고 중독 치료 다 기다리고 산전수전을 내가 다 겪은 이 친구이자 동반자 같은 이런 남편인데 내 남편이 뭐 16살 미성년자랑 뒹군다고? 아니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메리가 얘가 좀 이상한 애구나 하고 그래 얘야 너 사는 데는 어디니? 너 여기 어떻게 왔니? 그러니까 저기 바하버 쪽에 사는데요? 라면서 이렇게 손가락으로 가르쳤는데 이 메리도 롱아일랜드 토박이라서 이 동네를 다 안단 말이에요. 근데 에이미가 말한 방향하고 사는 곳이 완전 반대 방향인 거야. 그래서 그때 메리가 얘 지금 장난치는 거구나 아니면 좀 뭔가 이상한 애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네 그래요 알겠어요 하고 이렇게 돌려보내려고 하니까 이 에이미가 잠깐만요. 아니 40살 다 된 남자랑 16살이랑 같이 그런다는 게 진짜 역겹지 않으세요? 저 증거도 있어요. 이러면서 탁 티셔츠 컴플리트 오토바디라고 적혀있는 티셔츠를 딱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여동생 침대를 정리하다가 제가 이걸 발견했다. 그러니까 메리가 그걸 딱 보고 그거 저희 남편이 카센터에서 이 고객 저 고객 아무나한테 다 주는 티셔츠예요. 아무튼 와줘서 고맙고요. 우리 남편한테 우리 당신이 왔었다고 제가 전에는 줄게요 하면서 휙 돌아서는 순간 그 순간 메리의 뒤통수를 보면서 에이미가 막 속이 막 뒤집힐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는 거예요. 내가 여기까지 와서 당신 남편 지금 미자랑 바람 피는 중이다 라고 이야기하면 이 메리가 막 충격에 빠져가지고 상처받고 둘이 헤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너무 우아하게 단호하게 대처를 하더니 나를 그냥 돌려보내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갑자기 에이미가 마음이 다급해지니까요. 주머니 속에 있었던 이 칼리버 25 구경 권총을 꺼내듭니다. 그리고 탕 하는 소리와 함께 메리가 쓰러져요. 그리고 곧바로 공범 있죠 피터 차를 타고 그 자리를 황급히 떠납니다. 자, 총소리를 들은 이웃이 이 메리 집으로 달려오는데요. 마침 이 이웃이 전직 경찰이었어요. 보자마자 이제 상처를 천으로 막 감싸고 911에 신고를 한 거예요. 구조대가 금방 도착을 하긴 했지만 이미 몸 절반의 피를 잃은 상태였고요. 에이미가 쏜 총알은 메리의 경동맥을 스쳐 지나가면서 메리 오른쪽 턱뼈를 완전히 산산조각 내버렸어요. 정말 너무너무 다행히도 정말 기적적으로 무려 7시간의 수술 끝에 그리고 며칠간의 혼수 상태 끝에 메리가 의식을 찾습니다. 하지만 얼굴의 반쪽, 오른쪽 이 부분은요 완전히 신경 손상이 돼서 안면 마비가 돼버렸고요. 오른쪽 귀는 청력을 완전히 잃어버렸어요. 심지어 박힌 총알은 이 척추 근처에 있어서 위험해서 어떻게 꺼낼 수도 없었대요. 그래서 결국 제거하지 못하고 그대로 이 메리의 몸에 남겨두기로 했다고 합니다. 경찰이 메리한테 도대체 누가 당신한테 이런 짓을 했나요? 라는 질문에 이 노트에 앤 마리 컴플리트 오토바디가 프린팅된 티셔츠. 저희 경찰은 곧바로 이제 남편한테 당신네 카센터 이름 아니냐 이 티셔츠 준 사람 중에 의심 가는 사람 없어요? 했는데 곧바로 조이는 안 거야. 이거 에이미다. 왜냐? 그 티셔츠는 완전 신상으로 나온 거라서 딱 한 장만 나눠줬거든. 누구한테? 자신의 시크릿 고등학생 여자친구 에이미 피셔한테. 경찰은 에이미의 사진을 가지고 가서 메리한테 보여주고 메리는 이 애가 맞다. 그래서 사건 이틀 만에 에이미가 체포됩니다.
그리고 에이미는 경찰서에 가서 자기가 조이랑 어떤 사이인지, 내가 왜 메리를 쐈는지 그냥 사실대로 다 고백을 했대요. 이 사건은 하룻밤 만에 모든 미국 언론의 주목을 받기 시작해요. 그럴만도 한 게 이 조용한 고급 롱아일랜드 교회 마을에서 30대 후반 카센터 사장과 10대의 관계라니. 또 이 사건이 유명해지기 시작하니까 진짜 인류애가 바사삭한 게, 아까 에이미가 조이를 통해서 에스코트 성매매 일을 시작하게 됐다고 했잖아요. 근데 거기서 만난 고객, 총 3번을 만난 28살의 피터 드 로사라는 놈이 있는데, 얘가 총 에이미랑 총 3번 성매매를 했대요. 근데 2번째로 만났을 때 몰래 몰카를 설치해놓고 이걸 촬영을 한 거예요. 근데 이 놈이 막 뉴스에 에이미가 나오는 걸 보고 이 영상, 몰카 영상을 방송사한테 돈을 받고 약 8,1,000불, 그러니까 한화로 하면 거의 1,000만 원 정도 되는 돈이에요. 1990년대 초반이니까 지금보다도 가치가 더 높았겠죠. 아무튼 그 돈을 받고 팔았고요. 그 방송사는 그걸 방송에 내보내버렸어. 90년대 초반이라서 지금이랑은 좀 다르다는 점, 아무리 그래도 진짜 너무 충격받지 않나요? 낮에는 여고생, 밤에는 콜걸, 에이미 피셔는 누구인가? 요염한 10대, 섹시하고 위험한 10대 소녀. 진짜 요즘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이런 헤드라인으로 이 10대 에이미를 묘사를 해요. 참고로 에이미는 감옥에 가서 그 기사를 본 거야. 그리고 엄마한테 전화해가지고 엄마한테 엄마 로리타가 뭐예요? 라고 물어봤다는 일화도 있어요. 여기에 구치소에 간 에이미의 보석금은요, 여러분 무려 200만 달러, 한화로 27억이에요. 당시 뉴욕 나소 카운티의 최고 보석금 갱신이었다고 합니다. 아니 물론 사람을 죽일 뻔한 거는 맞지만 사실 어떻게 살인범들보다 더 위험한 범죄자로 분류돼가지고 이 미성년자 여자애가 200만 달러로 책정이 될 수가 있을까요? 일각에서는 이게 이 에이미가 얼마나 간절한지 아니까 분명 이 돈을 어떻게든 낼 거다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일부러 이렇게 높게 책정한 거다라는 말도 있는데, 뭐 그거는 모르는 거죠. 근데 어쨌든 조금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가는 보석금인 것 같기는 해요. 자, 근데 정말 에이미랑 에이미 가족은 이 구치소에서 나가는 게 너무 간절했거든요. 어떻게든 이 돈을 마련해야만 했어요. 근데 그럴 만한 돈은 당연히 없는 거야. 근데 이 헐리우드에서 막 연락이 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돈 내줄게. 200만 달러 줄 테니까 우리한테 이 에이미 피셔의 이야기를 파세요. 참 진짜 에이미 피셔는 참 어떻게 이렇게 잘못된 선택만 계속하게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결국 200만 달러를 받는 조건으로 이 프로듀서들에게 에이미 이야기를 그냥 쓰라고 200만 달러를 받고 이걸 팔게 된 거예요. 구치소에서 잠시 풀려날 수는 있었지만 이제 이 에이미의 이야기는 에이미의 입이 아닌 TV, 영화 같은 걸로 되게 극적으로 꾸며주고 자극적으로 표현해가지고 점점 에이미를 보는 그 시선은 진짜 말 그대로 낮에는 스쿨걸, 밤에는 콜걸, 약간 이런 이미지로 사람들의 선입견은 더더욱 커져만 갔어요. 반면 조이는 저는 에이미랑 그런 사이 절대 아닌데요. 저 10대 여자애가 나한테 빠져가지고 정신 못 차리더니 저렇게 거짓말을 하는 거다. 완전 망상병 환자라면서 에이미를 몰아가는 거예요. 이 와이프 메리도 조이한테도 솔직히 말해라. 진짜 에이미랑 아무 사이 아니냐 100만 번을 물어봤대요. 근데 지 때문에 여기 오른쪽 안면장애까지 온 자기 와이프 눈을 똑바로 보면서 100만 번 아니라고, 절대 아니라고 그렇게 잡아댔다고 하고요. 그래서 메리는 이 남편을 믿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법정에 서서 나는 바보가 아니라고, 난 우리 남편을 안다고,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하면서 남편을 계속 지지해 줬어요. 물론 총을 들고 범죄를 저지른 건 에이미가 맞지만, 근데 미성년자랑 관계를 갖는 것도 범죄잖아요. 그리고 이 모든 사건의 전말에는 어쨌든 조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조이를 보면서 와, 도대체 어떤 매력의 남자길래 고등학생이 정신없이 빠진 걸까? 게다가 와이프한테 전적으로 지지를 받네? 라고 약간 경외롭게 보고, 에이미는 그냥 완전 비난의 대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에이미는 구치소에서 나왔잖아요. 보석금 내고. 그리고 법정에 출석해서 이제 형량 거래를 하기로 했어요. 자기 죄를 인정하는 대신 좀 감형을 받는 딜을 하기로 했는데, 이 재판이 있기 바로 하루 전날 그 남자친구 기억나세요? 30살의 헬스장 매니저? 그 남자친구를 만나러 간 거야. 근데 이 폴이라는 남자친구는요, 얼마 전에 그 에이미 고객이었던 애가 성관계 영상 유출해가지고 8,000불 벌었다는데, 요거 녹화하면은 나는 얼마나 받을 수 있으려나? 하고 에이미 온다니까 그 도청기를 설치를 해놓은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에이미는요, 물론 이렇게 말하는 게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다 앞뒤 다 편집되고 공개된 내용은 이거예요. 에이미가
나는 언론에 내 이름이 계속 언급됐으면 좋겠어. 그걸로 유명해지면 돈 벌 수 있으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데 페라리 한 대 정도는 나중에 뽑아야 되지 않겠어? 폴, 자기야, 우리 결혼할까? 그래야 감옥 가서 면회하면 이렇게 만나면 막 거식 뻥짝도 할 수 있고 하잖아요. 그거 하지. 이렇게 사적으로 나눈 대화가 다 공개가 돼버렸습니다. 에이미는 법정에서 이런 이야기가 공개될 줄도 모르고 가가지고 막 판사님 제가 너무 죄송합니다. 선처를 해주세요.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이게 착 나와버린 거야. She has done so many bad things to my family and I think this is a nightmare and it didn't happen, and then I realized that it did. I want to be the Amy Fisher that stands here today. I want to be the Amy Fisher that I was before I met Joe Buttafuoco. 아무튼 근데 형량 거래 조건으로 살인 미수가 아니라 가중폭행 혐의로 형을 받기로 했거든요. 근데 에이미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5년에서 15년형을 선고를 받고요. You had stalked Mary Jo Buttafuoco like a wild animal stalks its prey, motivated by lust and passion. You were a walking stick of dynamite. 참고로 믿었던 남자친구 폴이 이거를 유출한 거를 알고 정신적으로 엄청나게 충격을 받아서 이 감옥에 가가지고 살자 시도를 2번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신치료 시설에 몇 달 동안 입원을 했다고 하는데, 자, 그리고 또 같이 공범 있잖아요. 그 피터는 징역 6개월을 선고받습니다. 한편 조이는요, 계속 경찰들한테도 지 와이프한테 거짓말하듯이 나 에이미랑 아무 사이 아니라고 계속 잡아댔거든요. Amy Fisher is a liar and has zero credibility. She knows that. I know she's a liar. I know she has no credibility. 그러니까 이 경찰이 아니 그러면 그 티셔츠 가게 티셔츠는 왜 준 거냐. 경찰이 그러니까 저희 고객 VIP라서 탑 10이라서 그냥 준 것뿐이에요 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하지만 형사들이 조이 부타푸코의 집을 수색한 결과 여러 모텔, 영수증, 둘이 성관계를 했다는 증거들을 발견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 에이미 친구들, 그동안 에이미가 자기랑 조이랑 뭘 했는지 막 다 얘기하고 다녔잖아. 그러니까 이런 증언을 통해서 둘이 확실한 이 불륜 사이였다는 거를 밝혀냅니다. 아무리 둘 사이에 합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성인과 미자 관계는 법적으로 강간이거든요. 영수증이 발견된 것만 16개였대요. 자, 그래서 미성년자의 성관계 16건으로 기소가 됐는데요. 형량은 단 6개월. 사실 이게 지금 기준으로 보면 진짜 말도 안 되는 솜방망이 쳐버리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이 사건을 보시면 아실 수 있듯이 미국도 90년대 초반만 해도 이런 미성년자 성범죄에 대한 인식이 좀 엄격했던 게 아니었어요. 기사들도 막 요염한 10대 막 이런 말을 쓰잖아. 지금은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그루밍 이런 인식 같은 것도 잘 없었고, 그래서 당시에는 배심원이나 판사들도 에이미가 조이를 만났었던 게 16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좀 완전히 피해자라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해서 그렇게 판단했다고 합니다. 지금이었으면 완전 다른 이야기일 거예요. 진짜 이 조이 놈이 얄미운 게, 얄밉다는 표현도 귀여운 표현인데, 이 법원 출석할 때 롤스로이스 리무진에 뱀가죽 부츠에 화려한 꽃무늬 막 넥타이 이런 거 메고 와가지고 무슨 오늘의 주인공 마냥 등장했다고 합니다. 꼴랑 6개월 받은 것도 진짜 열받잖아요. 근데 지 와이프한테 가서 자기야 이거 다 내가 너무 잘 나가니까 이 검사들이 사적인 복수심 때문에 나한테 이렇게 뒤집어 씌우는 거다. 나 믿지? 나 진짜 너무 억울하지만 내가 이 모든 걸 끝낼 수 있다면 6개월 내가 희생하고 올게. 그리고 4개월 복역하고 나왔어요. 나올 때는 엄지척 들고 미소 탁 지으면서 전 이제 제가 해야 할 일을 끝마쳤습니다. 이제 전 가정으로 돌아갑니다. 라고 말했대요. 자, 한편 에이미는 5년에서 15년형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7년 복역 만에 가석방이 됩니다. 그런데 진짜 반전인 게 조이의 와이프 메리가 가석방 탄원서를 써줬어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에이미한테 사과 편지까지 썼다고 합니다. 자, 왜냐? 조이랑 메리는 이 사건 이후에도 7년을 같이 살았는데 드디어 메리가 7년 만에 남편이 어떤 사람인지 이제 똑똑히 알게 됐다고. 그동안 내가 완전히 속았고 조이는 소시오패스라고. 에이미 저 어린 여자애도 나도 저 소패한테 완전히 속은 거라고. 그러면서 에이미한테 사과를 했다고 하는데요. 그럼 왜 메리는 철석같이 믿었던 그 조이랑 그렇게 이혼을 하고 에이미 편이 됐냐? 진짜 집버릇 개 못 준다고 조이가 감옥에 나와가지고 얼마 안 있어서 또 체포됐거든. 그것도 성매매 혐의로. LA 가가지고요, 이 성매매 여성으로 위장한 위장경찰이 있었나 봐요. 그 경찰한테 가서 이분이 얼마야? 한 $30면 될까? 5만 원?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체포됐죠. 거기다 또 이방카라는 다른 여자 만나서 또 바람피고 또 새살림을 차리고요. 거기에 더해서 자동차 보험 사기로 징역 1년, 불법 탄약 소지로 3개월형 받고 뭐 이 자동차 정비업계에서는 영구 제명까지 당하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2009년에 메리가 드디어 조이랑 이혼을 하고 자서전을 냈는데 제목이 Getting It Through My Thick Skull. 내 두꺼운 두개골을 뚫고 얻은 내 깨달음. 이 제목이에요. 부제는 왜 그를 떠나지 못했는가, 내가 배운 것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소시오패스를 상대할 때 알아야 할 것들이라는 책을 출간을 하는데요. 이 책은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까지 오르게 됩니다. 메리는 안면 재건 수술을 계속 받고 꾸준한 치료 덕분에 이제 오른쪽 입꼬리도 올릴 수 있어서 미소도 지을 수 있게 됐대요.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자신감 회복에도 많이 도움이 됐고, 어쨌든 이 사건으로 누구보다 가장 큰 피해를 본 건 메리잖아요. 그런 분명 정신적인 상처들은 있었지만 지금은 그런 것들을 다 견뎌내고 이 뉴욕을 떠나서 캘리포니아 벨리 지역에서 행복하게 지내고 있다고 하고요. 자, 반면에 이제 에이미는 출소를 해가지고 진짜 에이미는 잘못된 선택의 연속이야, 연속. 참고로 그 변호해줬던 변호사하고도, 변호사 아저씨하고도 미성년자였잖아요, 그때도. 근데 그 사람이랑도 썸씽이 있어가지고 나중에 막 또 난리가 나기도 했었거든요. 아니 에이미도 그런데 이 성인 남자놈들 진짜 미친 거 아니에요? 아무튼 출소를 하긴 했는데 이제 사회적으로 완전히 낙인이 찍혔잖아요, 에이미는. 그럼에도 이제 교도소 나와서 얼마 안 돼서 어떤 남자랑 결혼을 했는데 얼마 안 돼서 이혼을 하고요. 그러다가 또 인터넷을 통해서 다른 남자를 만나. 무려 에이미보다 24살의 연상인 전직 NYPD 뉴욕 경찰이었던 루 벨레라라는 남자였어요. 둘이 결혼해서 플로리다로 이주를 하고 애들도 예쁘게 낳았대요. 그리고 애들 키우면서 If I knew then, 그때 내가 알았더라면 이라는 자서전도 내고요. 이 책 내용을 보면 내가 그때 얼마나 미숙했는지, 내가 저지른 일에 대해서 후회한다, 이런 반성하는 책을 출간을 하기도 했는데 여기까지만 보면 에이미도 이제 평범하게 잘 사나 보다 싶잖아요. 근데 진짜 또 너무 충격적인 게 24살 연상의 남편이 에이미랑 같이 찍은 이 잠자리 영상을 유출을 한 거예요. 진짜 미쳤죠. 그리고 이 영상이 상업적으로 판매가 됐대. 에이미는 자기가 원치 않았다고 말했는데 바로 이혼하지는 않고요. 영상 유출 사건이 있고 이런 어그로 기자회견을 열어가지고 현 남편이랑 조이랑 만나서 현피 뜨는 쇼도 해요. 아니 저 빨간 머리는 또 조이 현 와이프라고요. 아니 진짜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 다 이상해. 그리고 둘의 영상 유출 8년 후에 이혼을 하는데요. 그리고 이 일 이후로 에이미가 아예 스트리퍼, 이 성인 영상 배우, AV 배우로 활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렇게 에이미가 이야기를 해요. 당시에 저는 경제적으로도 너무 어려웠고 이미 사회적으로 이제 그런 이미지로 낙인이 찍혀버려서 성인 배우 외에는 다른 직업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애들 엄마였잖아. 이런 사건들에 이런 직업을 갖고 있으니까 이 애들이 학교 가면 또래 친구들이 안 놀아주는 거야. 왜냐? 얘네 엄마들이 야, 그 집 애들이랑 놀지 마라. 걔네랑 어울리면 그 집 유전자 물든다. 막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이미만 사회에서 소외되는 게 아니라 자기 때문에 내 아이들까지도 이 학교에서 소외를 당하는구나. 그래서 결국 에이미가 이런 그 생활들을 다 청산을 하고 지금은 자녀들이랑 롱아일랜드로 다시 돌아갔대요. 플로리다에서. 이름도 개명하고 이제 조용한 삶을 살고 있다고 합니다. 이 사건은 미국 네티즌들 사이에서도 아직까지도 말이 많은 사건인데요. 어떤 사람들은 에이미를 완전 성범죄의 그루밍 피해자로 보는 시선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가해자이자 피해자라고 보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그냥 100% 가해자다 이렇게 보는 시선까지 정말 다양하게 존재를 하는데요. 아마 이 사건은 지금 터졌으면 반응이 완전히 달랐을 거예요. 지금은 사회 전반적으로 뭐 그루밍이라든지 러브바밍 이런 것들이 잘 알려져 있고 이런 문제에 굉장히 예민하잖아요. 근데 확실히 90년대 초반에는 그런 개념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조이를 되게 쿨하고 멋진 터프가 이런 식으로 묘사를 하고 개그 소재로 소비하고
반면에 에이미는 10대에 뭐 거부할 수 없는 뭐 치명적인 판무파탈 소녀 막 이런 걸로 몰아가는 분위기가 컸던 걸 보면, 한편으로는 에이미와 이 메리, 이 서로 중요했던 이 여성 둘이 나중에 둘 다 서로 피해자였다는 거를 깨닫고 다시 이렇게 뭔가 유나이티드 되는 이런 걸 보면서 되게 특이한 사건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미국 사건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이번 사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또 의견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썸머였고요. 미국 사건, 범죄 이야기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 채널 구독하시면 다음에 준비하는 제 영상도 빠짐없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번 미국 사건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